시장이 너무 이제 어렵다 보니까 예측이란 건 원래 시장이 좀 불가능하지만 요즘은 예. 더 예측보다는 있나? 네. 예측보다는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그렇죠. 설명하는 게 네. 그것만 해도 벅찬 거죠. 그리고 지금 상황이 정확히 어딘지. 예, 네. 그게 너무 벅차고 어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네. 영란은행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조금 전에도 뭐 얘기했지만 영란은행이 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것인데 시장은 굉장히 많이 반응했어요. 길트가 10년짜리 60bp, 30년짜리 1% 변했어요. 그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줄은 거죠. 그러니까 아. 확 내려와. 60bp가 10년짜리 60bp가 30년짜리 1%가 아니게 지금 말이. 그리고 미국도 그동안 그렇게 올라가던 10년 금리가 30bp가 확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핵폭탄적인 호재였냐? 만일에 그게 아니라면 시장이 그동안 조금 과다하게 움직여 놓은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약간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어려운 게 시장이 어디 지금 얼마나 프라이싱이 돼 있는지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또 해안이 있으신 분 네. 모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소개를 바로 해드리고 얘기 나눠보죠. SK증권 최석원 지식서비스 부문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이른 아침 출연 감사드리고요. 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계속해서 시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국내 시장 계속해서 연저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계속 연고점,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일단 현재 시장 상황 진단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적으로도 그렇고요. 네. 뭐 다들 계속 보시겠지만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죠. 그러네요, 정말. 예, 좀 어제는 특히 또 좀 놀라웠습니다. 네. 예, 방금 좀 말씀하신 거 들었는데 하루에 금리가 그렇게 움직이는 거는 거의 예, 저는 100bp 움직임을 본 못 적이 보셨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기억이 저는 없으세요? 못 봤어요. 저도 못 봤어요. 오. 네, 그런데 차트 보면 나오겠지만 예. 이게 100bp라는 게 의미를 아시겠지만 그 채권이라는 게 듀레이션이라는 게 있고 30년짜리 채권이라고 그러면 대략 한 20년 된다고 보고 100bp가 움직였다는 얘기는 하루에 20%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100원짜리가 80원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올랐으면 그런 거고 네. 이제 내렸으면 그렇죠. 반대로. 그래서 그 정도의 금리 움직임이라는 건 사실 없었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사실 그 이전에 나타났던 불안감이라는 게 얼마나 컸는지를 반대로 좀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불안감이 확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불안감이 좀 많이 작용을 했었다는 건 오히려 좀 호재일 수도 있죠. 네. 예,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된 불안감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번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달러화가 강세가 되고 네. 다들 생각이 뭐에만 맞춰져 있었냐면은 뭐 최악의 경우에 그 예전에 이머징 마켓 크라이시스 네. 그 정도이고 그때에 비해서는 금융기관들이 그래도 선진국 금융기관들이 상당히 리스크 관리를 했다고 보니까 네. 충격은 있을 수 있으나 이게 좀 글로벌리 다 확산되는 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었다면 영국이 이 문제가 되니까 이게 혹시 우리가 모르는 선진국 쪽에 있어서의 크라이시스로 이어질 수 있느냐 뭐 네. 경험이 없는 건 아니죠. 옛날에도 네. 영국 파운드화 위기 같은 굉장히 것도 나빴죠. 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 이제 해석을 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돌려놨다고 보고요. 이제 단지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상황은 정말 별로 안 좋아요. 예,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머징 마켓 쪽의 리스크에 대한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고 금리가 일단 무엇보다 각국에서 당초 예상이나 감내할 범위들을 자꾸 테스트하면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그 감내할 범위라는 건 누구도 정확하게 몇 %다 이렇게는 모를 그렇죠. 겁니다. 네. 그런데 미국이 주도하는 금리 인상이 어차피 글로벌리 다 수요를 좀 둔화시켜야 된다는 목표에서 진행되는 거라면 이게 각국에는 차별적인 영향들을 미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환율이 좀 많이 움직인 걸 보면 우리나라도 거기서부터 좀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네. 우리나라가 금리 상승이 취약한 국가라는 건 결국 부채 문제가 취약한 국가라는 예, 건데 부채 문제 중에서 정부 부채가 취약한 국가도 있고 가계 부채가 취약한 데도 있고 네. 옛날에 우리 외환위기 때처럼 기업 부채가 부채. 문제가 되는 네.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가계 부채 문제인 네네. 거죠. 예, 예. 이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정부 부채로 전가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을 맞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얼마나 충격이 될지는 잘 뭐 지금으로서 가늠이 안 되지만 어쨌든 시장은 계속해서 혹시 충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 초점은 다시 이게 어디로 돌아오는 거냐면 미국이 얼마까지 금리를 올리고 달러 강세가 얼마까지 진행이 되고 우리나라 금리는 얼마까지 오르고 그 과정에서 진짜 금융기관의 리퀴디티 프로블럼이 그러니까 유동성 문제가 생길 거냐 안 생길 거냐 이걸 계속 의심하면서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편안하게 주식을 사실 분들은 많지 않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부의 대책을 좀 보면 네. 지금 미국은 연준은 상당히 뭐 예전에는 좀 세계 경제가 나빠지면 우리도 나빠질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네네. 그런 소리가 거의 쏙 들어가고 지금은 좀 자기만 좀 어쨌든 미국을 잡아야 딴 데를 네네. 잡겠다. 예. 그리고 뭐 연초에 특히 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하면서 난리를 치고 또 사람들이 또 뭐 조금 이렇게 비난을 하니까 그런지 굉장히 미국 중심으로만 보다 보니까 예. 각 나라마다 지금 거의 뭐 각자 도생이라고요. 네, 맞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전부 그 차별적으로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가계부채의 문제는 있지만 정부 부채에는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는데 지금 정부의 대책은 좀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정부의 대책이라는 게 이런 시기에 막 뾰족하지는 않죠. 네. 사실 뭐 몇 가지 문제가 겹쳐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가계부채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가계부채를 한꺼번에 뭔가 이 타격이 덜한 상태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문제가 터지면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고 네. 또 한 가지 우리나라의 문제는 사실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네. 지금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나오는데 무역수지 적자의 상당 부분 무역수지 적자보다도 오히려 에너지 수입액이 늘었으니까 사실은 에너지 가격이 낮았으면은 뭐 적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나쁜 상황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에너지 가격은 잘 안 내려가고 있고 많이 최근에 내려갔다고 생각들을 하시지만 네. 우리의 수입액으로 보면 수입액의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네. 에너지 가격이. 에너지 이 수입이. 그러면 뭐 갑자기 우리가 그럼 또 산업 구조를 에너지 안 쓰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 그것도 어려운 일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 근본적인 문제들은 그런 문제들이고 네. 이제 대증요법들을 쓰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뭐 증시안정 펀드다. 네. 아마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증시안정 펀드가 들어서면 정부가 돈을 좀 내고 각 금융기관들이 돈을 좀 걷어가지고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각 금융기관들은 그걸로 주식을 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주식은 팔 가능성들이 높죠. 그렇죠. 예, 물론 그것도 뭐 우격 따짐으로 그러지 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압력은 그쪽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은 내 전체 주식 비중이 올라가는 방향보다는 유지되거나 또는 줄어드는 방향에 놓여 있다고 하면 이걸로 사면 이거는 팔아야 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될 거예요. 그건 뭐 채권 쪽도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집중도라는 게 항상 있으니까 뭔가 돈을 모아놓고 집중적으로 사면 영향을 주죠, 당연히. 영향을 주지만 이게 장기화되지는 못하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건 금리 인상과 관련한 충격을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느냐의 부분인데 저는 약간 늦었다고는 생각을 해도 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정책 제안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물론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뭐 우리나라 대출 가계 대출의 80% 정도 그 변동금리 대출이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통화 정책 자체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럼 그런 제약을 뚫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그 지금 현재 그 변동금리 대출 중에 상당 부분을 또 고정금리화 시켜준다든가 네. 이런 일들이 빨리 진행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이제 거기에는 금융기관의 동의나 어쨌든 그것도 이제 시장 논리에 의해서 사실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개인들이 뭐 예를 들면 이자를 덜 내게 된다 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어떠한 변화에도 이자의 고정성이라는 게 바뀌지 않는다. 이제 그거를 좀 만들어 놓으면 우리나라 전체적인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데는 좀 도움이 되겠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사실 부동산 문제죠.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부채 문제가 가계에서 심각하다는 얘기는 그 나라의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가계의 대부분의 레버리지가 그렇죠. 부동산과 관련해서 그렇죠. 이루어지기 예. 때문에 크고. 네. 예, 그런데 이제 부동산 가격이 최근에 조정을 시작을 했고 이게 좀 이제 심각하게 떨어지게 된다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 부동산 금융이라는 게 이 2015년 정도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났거든요. 예, 그런 부동산 금융이 대부분 어떤 형태냐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고 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작은 자본금을 가진 시행사가 자금을 끌어당겨서 그렇죠. 그걸로 뭔가를 짓고 분양한 다음에 돈을 다시 네. 되돌려받는 구조란 네.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얘기인즉슨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분양이 안 되면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프로젝트 금융을 또 금융기관들은 다시 갖고 와가지고 본인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다 잘게 쪼개서 팔았어요. 다 잘게 쪼개서 팔아서 예를 들면 뭐 3년짜리 프로젝트 금융이 진행되고 있다면 3개월 단위로 롤오버해서 고객들한테 판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 시장이 위험해지면 안 사실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네. 안 사게 되면 그거를 이제 다 금융기관들이 안아야 되고 그걸 안는다는 얘기는 유동성이 다시 부족해지고 그렇죠. 뭐 이런 과정들이 사실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예, 이제 예. 금리의 그 부담, 경제에 주는 부담에 대해서 지금 맞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네네. 사실 그렇다면 금리를 우리가 조금 미국보다는 좀 덜 올리는 방법도 네. 있을 텐데 네. 뭐 그러다 보면 지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제 단순하게 생각하기는 환율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네네. 그런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환율 얘기해 주실 때 무역 수지 얘기도 하셨지만 요즘은 무역 수지보다도 이 자본 수지가 뭐 엄청 나잖아요. 해외로 계속 돈이 나가고 네네.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좀 저희가 계속 문제가 지금 체력이 많이 약해져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저희가 계속 돈이 해외로 나가고 좀 덜 들어오고 이런 거를 어떻게 좀 앞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뭐 정책 얘기가 꼭 아니더라도 네네. 그런 쪽이 약하다면 계속 어려운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한국은행 입장으로 참 답답할 거예요. 지금 뭐 환율을 생각하면 금리를 계속 낮게 유지하거나 또는 너무 느리게 올릴 수는 없을 것이고 네. 그렇다고 국내 경제를 생각하면 뭐 너무 빨리 오를 수도 네. 없는 네.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뭐 어쨌든 뭔가를 하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간을 선택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네. 예, 현재 뭐 속도가 미국보다 느린 거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느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느릴 거예요, 아마 제가 네. 보기에도. 그냥 단지 25bp씩 올리느냐, 뭐 50bp 올리느냐 이런 문제지. 네. 75bp 한꺼번에 올리고 또 미국에 비해서 정책 금리를 더 높은 수준까지 올리고 하는 일은 적어도 우리가 아주 심각한 위기에 빠지지 않는 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그 정도로 해도 위기가 생길 가능성이 있느냐? 사실은 뭐 이거는 다 가정이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적절하게 미국이 4.5 정도, 뭐 4.5에서 뭐 많게는 5% 정도까지 금리를 올리는 수준이라면 네.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가 정책 금리를 한 1%포인트 정도 그것보다 낮게 유지하면서 버틸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건 그 이상으로 미국이 올릴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사실은. 그리고 그 이상으로 올린 이후에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이 취약계층들의 그 금리 부담들이 결국 금융 시스템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면 그것 때문에 자본이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금리 차이에 의해서 자본이 빠져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100bp 정도의 여력만 있으면 크게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어쨌든 신용등급으로 보면은 뭐 이게 변할 소지는 있지만 선진국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예, 수준에 그렇죠. 속하죠. 네. 그리고 사실은 기준금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자금이 이동하는 것보다 실제로 시장금리가 어떻게 그렇죠. 움직이느냐가 중요할 네. 텐데 지금도 우리나라의 시장금리는 사실 미국보다는 좀 높은 상태죠. 네. 그러니까 대체로 과거에 보면 그게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도 붙어 있는 거고 그 밖에 이제 다른 요소들도 붙어 있겠지만 대략 그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그 금리 차라는 게 늘 같은 건 아니나 크게는 뭐 한 100bp 이상, 작게는 20, 30bp 정도는 차이가 났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역전이 돼서 장기화되는 현상이 네. 좀 무서운데 그런 일은 안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금리 정책은 할 수 있는 게 거기까지니까 그 정도만 하시면 되고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유동성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갈 때 생기는 원화 유동성의 경색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달러 쪽에서의 문제가 되는 건 사실 채권으로 왔다 갔다 하는 돈이나 뭐 주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돈보다 중요한 건 차입 시장이잖아요. 네. 근데 차입 시장 쪽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금융위기 때 또 비슷한 일이 있었고, 근데 금융위기 때보다는 언제 더 큰 일이 있었냐면은 지난번 코로나 사태 때였어요. 근데 코로나 사태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ELS라고 네. 있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의 ELS들이 그 해외 지수들을 기준으로 네네.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예. 해외 지수들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다 보면 그거를 파는 쪽에서는 해지를 해야 되는 거고 네. 해지하는 그 과정 여러 과정 중에 이 달러 채권을 보유하고 네.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달러 수요가 있다는 얘기고 우리가 그 달러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게 사실 우리 돈 내고서 달러 구하는 게 굉장히 비싸지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할 수 있으면 오케이. 네. 근데 못 구하는 데다가 너무나 많은 프리미엄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면 그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도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가 아는 새 모르는 새 정책 당국이 달러 지원이 있었던 걸로 네. 저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특히 네. 뭐 더 전문가시지만 네. 그게 이제 그 구해야 되는 당사자가 은행이라기보다는 뭐 증권이라든가 네, 제가 그러다 증권사에 보니까 더 있습니다만. 이제 네. 그 구하기가 더 어렵고 지금 사실 그런데 그 가상금리 CDS는 아직 좀 안정적인 거죠? 네, 지금? CDS 예. 프리미엄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가 뭐 예를 들어서 이 통화당국이 그렇게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제약이 이미 시작된 단계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그 뭐 권고라고 하면 좀 웃기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게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뭘 거냐 생각해 보면 뭐 단기적으로 그 증시 안정 펀드라든지 뭐 금리 안정 펀드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는 이제 대중적인 요법으로 하시되 네. 실질적으로는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쪽 네. 그쪽에다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유동성이 투입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아마도 이미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네. 네. 그렇군요. 정책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네. 뜬금없이 사실 뭐 금리, 환율 이런 좀 매크로적인 더 큰 정책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요즘에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바라는 정책 얘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있다면 제가 체크하는 공매도 얘기 네.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데 네. 이런 부분은 가능성 없을까요? 많이들 바라시는 것 같은데 뭐, 한시적으로 뭐 이 공매도 금지 또는 뭐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주가 하락에 네네. 따라서 금지했던 시기가 없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가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고요. 그거를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뭐 제가 보기엔 뭐 다른 예, 의견이 많은 있습니다. 분들이 예, 예, 예.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일 네. 테고 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다 있는 예, 것 같아요. 예, 예.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좀 누구나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방향 쪽으로 네. 이제 그거는 만들면 될 것 같고 근데 공매도 이 금지 뭐 그거는 나타날 거예요.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아니고 지금보다 조금 더 시장이 네. 흔들리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단지 이제 시장에서도 항상 정책을 할 때, 그러니까 정책 당국에서도 정책을 할 때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시장이 많이 바라잖아요. 시장이 많이 바라고 했어요. 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과 무관하게 계속 나빠져요. 네. 이제 그럴 경우에 그러면 이제 이 남아있는 대책들이라는 게 네. 점점 줄어드는 네, 겁니다. 네. 사실은. 네.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상황 정도에서 뭐 우리나라 주가가 좀 빠지긴 했으나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만 막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들까지 살펴보면서 조금 시기를 재고 상황이 좀 더 악화되는지 여부를 좀 관측을 하겠죠. 네. 우리가 미국 얘기 많이 했는데 네. 사실 저희가 뭐 중국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국이 전에는 저희가 미국 시장뿐 아니라 중국 시장이 화랑이 되면 우리가 좀 좋고 뭐 네. 그런 게 좀 있었는데 그 중국 관련돼서 좀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좀. 예, 뭐 중국 예.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예. 그 중국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 한 두 가지는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대단히 많은 이
이 모순들이 안에 지금 쌓여 있는 상태다. 그 모순 중에 대표적인 게 부동산 쪽이고 네. 부동산 쪽에 대해서는 이게 키우지도 죽이지도 못하는 상황에 지금 빠져 있다. 네. 단지 중요한 거는 키우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에 큰 이 부동산 관련이 어디까지 확 이렇게 합치느냐에 따라 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25% 정도를 얘기한단 말이죠. 저희가요? 중국이요. 중국이요. 예. 예. 우리나라가 이렇게 큰데도 한 15%에서 뭐 18%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걸 뭐 GDP 대비 따지던 그 다음에 네. 사실은 부동산업이라는 게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 한번 다 따라가는 거죠. 예, 다 건설, 따라가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렇게 확대를 시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중국은 우리보다도 더 부동산 의존도가 높은 경우입니다. 근데 이거를 좀 나빠질 때마다 이걸 부양해가면서 또 정책을 썼고 이런 정책을 쓰는 거는 이머징 마켓의 일반적인 현상이고 우리나라도 비슷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못하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럼 약간 민낯이 들어간 글로벌 이 어떤 지금 못하는 이유가 뭐죠? 어, 예전처럼 못하는 이유. 부동산 버블이 이미 터지고 있다는 이미 얘기죠. 있으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버블의 문제라는 건 늘 그렇지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살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샀고 네. 지금의 가격하에서는 추가적으로 매수할 사람들이 별로 없다.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가격이 전환하는 가장 네. 중요한 시그널이고 그러니까 부양을 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높아서 부양을 하더라도 효과가 적을 수 있다. 그럼요. 그게 예. 이제 결국은 이미 헝다 사태 같은 걸로 헝다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 업체들도 네. 문제가 생겼어요. 예. 그런 데들이 지으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분양이 안 되니까 분양이 안 되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이 나빠 보이기도 하나 살만한 사람들은 다 샀고 네. 가격은 너무 비싸고 이런 상황이니까 부채를 일으켜서 뭔가를 지으려고 하는 부동산 업체들이 모두 다 문제가 생기는 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사실 뭐 그게 급격하게 깨지는 걸 막고 싶겠죠. 그거는 오케이. 그런데 네. 여기서 그럼 더 부양을 하느냐? 그거는 네.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시면 똑같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건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런저런 정책을 써서 더 부양을 하는 정책을 쓴다고 될 거냐? 그것도 있고 또 정서적인 문제도 좀 그렇죠. 맞습니다. 네. 부동산 오르는 것도 예. 정서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일단 이 전체 경제의 4분의 1이 예전과 같은 역할을 못 해주고 있다는 점일 테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네. 알게 모르게 중국으로부터 좀 나오면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이 생산 지역들을 옮기는 데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중국이 예전과 같은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내수가 좋아져야 되는데 내수는 부동산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에 대한 이 사람들의 대응 방식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이 사실은 한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머징 마켓 평균 대비해서 성장률이 더 낮을 거다 올해 네. 이런 전망들을 하는 거죠. 네. 그렇다는 얘기는 지난 위기를 우리가 2000년대 들어서 보면 위기 상황이 이렇게 생길 때마다 중국의 성장이 글로벌 성장을 견인하는 이 비중이 굉장히 높았어요. 네. 예, 전체적으로 성장률이 나오면 뭐 딴 나라들은 요 정도인데 중국이 이만큼이어서 전체적인 글로벌 성장이 유지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상황일 테고 우리나라는 특히나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안 좋을 때 중국이 우리나라로부터 중간재 수입을 많이 하잖아요. 네. 소비재는 별로 뭐 수입 안 네. 하지만 네. 그럼 이제 중간재 수입이 안 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중간재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데들이 별로 좋을 수 네. 없는 상황일 네. 테고 이게 결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 증가율이 딴 지역에 비해서보다 나쁜 상황. 그게 네. 이제 코비드 영향도 있겠지만 그 이외의 영향도 좀 이렇게 더해져 있다고 보면 사실은 중국 때문에 우리가 따로 미국이 나쁜데 예를 들면 중국이 그나마 좋으니까 우리가 그거에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 어렵다. 상황이겠죠. 네. 당대회 좀 끝나면은 코로나 좀 어떻게 대응책이라 대응책 그러니까 바뀌면 그게 이제 다 비슷한 얘기들이 네. 11월 달에 이 미국의 중간 선거 끝나고 나면 연준이 좀 바뀌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예. 오히려 어떤 느낌이 많이 드냐면 미국 연준의 정책을 보다 보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물가가 높은 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 뭐 아스터 번스부터 시작해서
폴 볼커 얘기를 많이 하는 걸로 봐서는 네. 내가 그렇게 안 하겠다는 생각도 강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따져도 너무 빨리 올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속도가. 그렇게 생각 드는 게 맞는 네.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실제로. 네, 네.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 들고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달러화가 극도로 강세가 되는 것과 에너지 가격이 실제로 굉장히 크게 떨어지는 게 대러시아, 대중국 정책에는 굉장히 좋은 거겠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측면도 작용을 하고 있는 거냐? 네. 이건 뭐 상상입니다. 예, 예.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연준의 기조는 훨씬 그 강경한데, 네, 엄청 강경하죠. 그렇죠. 그 강경한 기조를 일부 좀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네. 이제 이거에 대한 입장이 저는 사실 연준이 그런 것들도 혹시 고려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거고, 아니신 분, 예를 들면 뭐 제레미 시걸 같은 네. 분들은 화내시잖아요. 예, 얼마 전에 난리 났었잖아요. 막 예. 제가 사과하라고. 그러니까 네. 화내시고 예. 우리나라에서는 또 어떤 분들은 연준이 이제 바보다 이거죠. 네.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실력도 없고 이런 저는 둘 다 굉장히 맞는 의견이신데 혹시 이제 저같이 약간 모르는 사람들은 연준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 말고 예전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미국의 정책이라는 게 미국 중심이라는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지. 네. 이게 무슨 뭐 글로벌 경제 또는 뭐 경제 자체의 이 진폭 이런 거에 크게 구애받지 않을 수 있죠. 그렇죠. 지금 미국 연준 위원들이 미국 경제나 제대로 생각하는지 지금 의심하고 있는 이 와중에 사실 연준 사람들도 그 18명, 뭐 12명 뭐 이렇게 투표권에 따라서 하지만 그 모여가지고 다 같이 똑같은 얘기했을 때 꼭 실수가 많았어요. 네, 네. 그렇죠. 돈 많이 풀 때도 그랬죠. 그 인플레이션이 네. 그 템포럴이라고 할 때도 그랬죠. 근데 요번에 또 다 같이 단합해서 똑같은 그러게요.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런 참, 부분에 예. 대해서 나눠봤는데 참 끝이 없는 얘기인 예. 것 같고요. 자, 시간 관계상 우리 오늘은- 부분장님 이제 네. 자주 이제 2주마다 한 번씩 나오시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네. 자세히 많이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네네. 다음 시간에 못다한 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SK증권 최석원 예. 지식서비스 부문장님과 함께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지표 같은 것들을 보면서 대응을 하고 네. 확인을 해갈 수밖에 없다라는 네.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그러려면은 10월 중순쯤에 뭐 물가 지표, CPI라든가 11월 초에 있는 또다시 FOMC에 우리가 네. 또 시선이 갈 수밖에 없죠. 예. 미국 것도 많이 봐야 되고 네. 저는 한국 것도 좀 봐서 우리가 진짜 견딜 수 있는 그 최대한의 좋은 방법이 뭔가를 이제 찾아봐야지 미국이 네. 오르니까 우리도 그냥 오른다. 음. 뭐 그런 쪽은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조금 그런 쪽에서 좀 그렇다. 오늘 시장은 뭐 어떻게 될까요? 일단 미국이 조금 반등을 해줬으니까 네. 뭐 약간의 기대감은 같습니다만 근데 사실 너무나 예측이 불가해서 요즘은 네. 그렇죠. 기대한다, 알겠습니다. 뭐 걱정한다라는 네. 말씀도 사실 어쨌든 조심스럽고 좋은 뉴스가 더 나오기를 네, 기대합니다. 맞습니다. 자,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이제 마칠 시간이고요. 저 유튜브 댓글로도 소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시장에 대한 의견, 여러 가지 생각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출근길은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아요. 그죠? 네. 네, 내일 아침에도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대응 잘하시고 건강하게 보내시고 내일 아침 만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